1637년 1월 삼전도 조선의 임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청나라 황제 앞에서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삼괴구고들의 500년 조선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얼어붙은 땅 위에서 신하들은 흐느꼈고 백성들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불과 14년 전 이 비극을 막을 수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임진왜란의 화염 속에서 백성들을 구했고 무너진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로 조선의 생존을 도모했던 현실주의자. 하지만 역사는 그를 폭군이라 불렀고 그의 이름 뒤에는 왕도 아닌 군이라는 치욕의 글자만 남았습니다. 광해군. 그가 만약 왕위에서 쫓겨나지 않았다면 삼전도의 굴욕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명분과 실리, 도덕과 생존 사이에서 그가 선택한 길은 정말 틀린 것이었을까요? 시간을 되돌려 봅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으로 당시 21살의 광해군은 왕이 될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후궁의 아들 서자였습니다. 선조에게는 13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정비소생의 적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총명하고 의젓했던 광해군을 선조는 일찍부터 눈여겨봤습니다. 하지만 그 관심에는 미묘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선조 자신도 방계 출신으로 왕위에 올랐고 적통이 아니라는 콤플렉스에 평생 시달렸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누구보다 적자를 갈망했고 서자인 광해군에게는 언제나 경계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던 궁궐. 하지만 그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왕세자 책봉을 요구했고 선조는 머뭇거렸습니다. 광해군은 그저 아버지의 뜻을 따르며 자신의 자리를 지킬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곧 왜군의 침략이라는 거대한 전쟁이 이 땅을 불바다로 만들 것이며 그 화염 속에서 광해군이 진짜 군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가 내린 선택들이 훗날 역사의 가장 큰 논쟁거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1592년 4월 13일 왜군이 부산포에 상륙했다는 급보가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조정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 놈들이 감히 조선을 칠 리 없다. 불과 보름 만에 그 오만함은 참혹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왜군은 파죽지세로 북상했고 한양이 함락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선조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피난입니다. 궁궐을 지키던 군사들조차 도망쳤고 겨우 100여 명의 신하만이 임금을 따랐습니다. 한양을 빠져나온 선조는 평양을 거쳐 의주까지 압록강 건너 요동으로 망명할 준비까지 했습니다. 왕이 도망친 나라. 백성들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곳곳에서 밀란이 일어났고 궁궐에는 불이 붙었습니다. 그때 선조는 광해군을 불렀습니다. 네가 분조를 이끌어라. 21살 청년에게 떨어진 명령. 분조, 즉 조정을 둘로 나누어 한쪽은 세자가 이끌고 전선에서 전쟁을 총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도망치고 아들은 죽음의 전장으로 가라는 것. 그것은 왕세자로서의 책봉이자 동시에 사지로 내몰리는 유배나 다름없었습니다. 광해군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조를 이끌고 강원도와 충청도 일대로 내려갔습니다. 피난민들 속을 걸으며 무너진 성벽 위에 서며 그는 백성들의 눈물과 분노를 직접 마주했습니다. 임금은 어디 있느냐? 백성들의 외침이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광해군은 즉시 행동했습니다. 의병장 김천일을 비롯한 각지의 의병들에게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군량을 보급하고 면세 혜택을 주었으며
전국 각지의 의병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통신망을 구축했습니다. 강화도를 거점으로 경기, 충청, 전라, 경상의 의병들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관군과 의병이 협력하여 왜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전선을 지켜냈습니다. 백성들은 달라졌습니다. 도망친 임금 대신 전장에 남아 함께 싸우는 세자를 보며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저분이 진짜 우리의 임금이다! 광해군의 이름이 전국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명나라에까지 들렸습니다. 명나라 장수들은 광해군의 리더십에 주목했습니다. 청년 세자는 능력이 출중하다. 그에게 전라도와 경상도의 방어를 맡겨라. 심지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선조의 실패를 광해군이 보완하라. 이 말이 선조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아들이 자신보다 뛰어나다는 평가. 전쟁 영웅으로 떠오르는 광해군. 선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미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광해군은 알아챘습니다. 자신이 전쟁에서 공을 세울수록 아버지의 무능함이 도드라진다는 것을, 백성을 구하는 길이 동시에 아버지와 멀어지는 길이라는 것을.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전쟁은 계속되었고 백성들은 그를 필요로 했습니다. 광해군은 전장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훗날 그의 운명을 결정짓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 몰랐습니다. 1598년 임진왜란이 끝났습니다. 광해군은 전쟁 영웅으로 한양에 돌아왔습니다. 7년 동안 분조를 이끌며 전국을 누볐던 그는 이제 30살의 장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환호했고 명나라 장수들까지 그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선조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전쟁 중 광해군이 쌓은 명성은 곧 선조 자신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거울이었습니다. 명나라 사신이 광해군에게 군사 지휘를 맡기라고 했을 때, 아버지의 실패를 아들이 보완하라고 했을 때 선조의 자존심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선조 39년 새로운 왕비 인모광후가 궁에 들어왔습니다. 선조에게는 13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모두 후궁소생이었습니다. 서자 출신으로 왕위에 오른 선조는 평생 적자 콤플렉스에 시달렸습니다. 정비 소생의 아들, 적자만 있다면 그것이 그의 오랜 한이었습니다. 그 한이 풀렸습니다. 인모광후가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영창대군. 1606년에 태어난 이 갓난아기는 선조가 그토록 원했던 적자였습니다. 당시 31살이었던 광해군에게 갑자기 나타난 이복동생이었습니다. 선조는 변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문안을 드리러 온 광해군에게 선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째서 예자에 문안하느냐? 너는 임시로 봉한 것이니 다시는 여기에 오지 말아라. 광해군은 그 자리에서 피를 토했습니다. 전쟁을 이끌었던 그가, 나라를 구했던 그가 이제는 임시 세자일 뿐이라는 선언. 아버지는 이미 영창대군을 후계자로 점찍고 있었습니다. 조정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인목대비의 아버지 김제남을 중심으로 영창대군을 지지하는 세력이 형성되었습니다. 서인과 남인 신하들이 합류했습니다. 적자가 있는데 어찌 서자가 세자입니까? 광해군을 몰아내고 영창대군을 세우려는 음모가 공공연해졌습니다. 광해군은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를 지지하는 세력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전쟁 중 함께 싸웠던 의병 출신 신하들, 이른바 북인 세력만이 그의 편이었습니다. 이이첨 같은 대북파 인물들이 광해군을 옹호했지만 이들은 조정에서 소수였습니다. 광해군의 입지는 날이 갈수록 좁아졌습니다. 그런데 선조 41년 1608년 2월 1일 모든 것이 한순간에 뒤집혔습니다. 그날 아침 선조의 수라상에 찹쌀밥이 올랐습니다. 전날 밤까지 건강하던 선조는 찹쌀밥을 먹은 뒤 갑자기 숨이 막히더니
그대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너무나 급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조정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영창대군 세력은 당황했습니다. 영창대군은 고작 2살이었습니다. 명분상 광해군은 여전히 세자였고 대다수 신하들은 어린아이를 왕으로 세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1608년 광해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위험의 시작이었습니다. 조정 곳곳에는 광해군을 인정하지 않는 세력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인목대비, 영창대군, 김제남, 그리고 서인과 남인들. 이들은 기회만 있으면 광해군을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광해군 앞에는 2개의 전쟁터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재건하는 것, 다른 하나는 불안정한 왕권을 지키는 것. 그리고 이 두 싸움은 서로 얽혀 있었습니다. 개혁을 추진하면 기득권 세력의 반발을 살 것이고, 그들은 곧 광해군을 끌어내릴 명분을 찾을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광해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개혁, 대동법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의 삶을 바꾸고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한 싸움. 하지만 그 길은 양반 기득권의 이익을 정면으로 건드리는 위험한 도전이었습니다. 진짜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광해군이 왕위에 오른 직후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너진 나라를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7년간의 전쟁으로 조선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농토는 황폐해졌고 백성들은 굶주렸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조세 제도의 붕괴였습니다. 나라를 운영할 재정이 바닥났습니다. 광해군은 결단했습니다. 대동법을 시행하겠다고. 대동법, 그것은 혁명적인 개혁이었습니다. 기존에는 백성들이 각 지역의 특산물을 곡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박납이라는 폐해가 극심했다는 것입니다. 박납업자들이 백성 대신 곡물을 조달해주고 몇 배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백성들은 이중삼중으로 착취당했습니다. 광해군의 해법은 단순했습니다. 특산물 대신 쌀이나 배로 내게 하라. 1608년 광해군은 경기도에서 대동법을 시범 실시했습니다. 곡물을 쌀로 통일하고 이를 관리하는 선해청이라는 새로운 관청을 설치했습니다. 박납업자들이 끼어들 여지를 없앤 것입니다. 백성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성상의 은혜가 만극하옵니다. 곳곳에서 만세불망비가 세워졌습니다. 광해군의 덕을 기리는 비석이 마을마다 들어섰습니다. 백성들은 진심으로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조정의 분위기는 정반대였습니다. 양반 지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대동법은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구조였습니다. 지금까지 백성들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자신들은 적은 세금을 내던 양반들에게 대동법은 재앙이었습니다. 이것은 나라의 근본을 흔드는 정책입니다. 상소가 빗발쳤습니다. 박납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던 상인들도 반발했습니다. 심지어 유언비어까지 퍼졌습니다. 선해청이 곧 혁파된다더라. 거짓 소문을 퍼뜨려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광해군은 버텼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대동법을 지지하는 세력은 북인뿐이었습니다. 조정의 주류인 서인과 남인은 모두 양반 지주 계급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결국 광해군은 후퇴해야 했습니다. 대동법은 경기도에만 한정되었고 전국 확대는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변수가 터졌습니다. 광해 5년 1613년 문경 조령에서 한 장수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들은 관직에서 밀려난 양반가의 서얼들이었습니다. 단순한 살인 사건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역모를 꾸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광해군을 패하고 영창대군을 왕으로 옹립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북파 신하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영창대군이 화의 근본입니다. 반역의 씨앗을 남겨둘 수 없습니다. 영창대군을 처형하라는 상소가 8개월 넘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광해군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복 동생을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왕권이 위협받는다 해도 형제를 죽이는 것은 폐륜이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광해군의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갔습니다. 영창대군의 외할아버지 김재남이 영모의 배후로 지목되어 처형되었습니다. 서인과 남인 세력이 대거 숙청되었습니다. 대북파는 이 사건을 빌미로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광해 5년,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강화도에 유배되어 있던 영창대군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강화부사 정황이 온돌방에 불을 지펴 열기로 영창대군을 죽였다는 기록이 남았습니다. 고작 8살의 어린 왕자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광해군은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북파가 광해군의 이름으로 자행한 일이었습니다. 조정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공안정국이 시작되었습니다. 반대 세력은 뿌리째 뽑혔습니다. 대북파의 독주체제가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광해군은 알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안정되었지만 도덕적으로는 무너졌다는 것을. 어린 동생의 죽음, 그리고 곧 이어질 인목대비 유패까지. 광해군은 폐륜군주라는 낙인이 찍히고 있었습니다. 이제 광해군은 자신의 왕권뿐만 아니라 조선의 생존 자체를 걸어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대륙에서는 후금이 급부상하고 있었고 명나라는 군대를 보내라고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내부는 피로 얼룩졌고 외부에서는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광해군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었습니다. 광해 11년 1619년 대륙의 정세가 급변했습니다. 만주에서 급부상한 후금의 누르하치가 명나라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마 전술과 강력한 군사력으로 무장한 후금은 요동 지역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명나라는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리고 명나라는 조선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후금을 치기 위해 군대를 보내라. 조정이 술렁이었습니다. 신하들은 대부분 찬성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은혜를 갚아야 합니다. 명불론이었습니다. 제조지은 나라를 다시 세워준 은혜를 잊을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광해군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지금 조선이 전쟁을 할 형편이 되는가? 임진왜란이 끝난 지 겨우 20년이었습니다. 나라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가난했고 군대는 제대로 훈련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후금은 명나라조차 두려워하는 강적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만약 조선이 명나라 편에 서서 후금과 싸운다면 후금이 이길 경우 조선은 어떻게 되는가? 후금의 보복을 받게 되는 것 아닌가? 광해군은 냉정하게 계산했습니다. 명나라는 이미 기울고 있다. 후금은 떠오르고 있다. 광해군은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중국의 싸움에 우리가 끼어들 필요가 있는가? 하지만 신하들은 강경했습니다. 명분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나라가 망해도 의리는 지켜야 합니다. 광해군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파병을 거부하면 명나라의 압박이 심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파병을 하면 후금과 원수가 됩니다.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없는 딜레마였습니다. 결국 광해군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파병은 하되 패하지 않을 방법을 찾아라. 모순된 명령이었습니다. 싸우되 지지 말라. 하지만 광해군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명나라의 요구를 거부할 수는 없으니 형식적으로 파병은 하되 후금과 적대 관계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광해 11년 겨울 조선군 1만 명이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총사령관은 강홍립이었습니다. 광해군은 강홍립을 따로 불렀습니다. 중국 장수의 말을 그대로 따르지 말라. 오직 패하지 않을 방법만을 찾으라. 강홍립은 광해군의 진심을 알아챘습니다. 살아남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1619년 3월 사르후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명나라 연합군은 네 갈래로 나뉘어 후금을 공격했습니다. 조선군도 그중 한 갈래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전투는 재앙이었습니다. 후금의 기마병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명나라 군대는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조선군도 포위되었습니다. 강홍립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싸우다 전멸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을 것인가? 그는 광해군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패하지 않을 방법을 찾으라. 강홍립은 후금 진영에 사신을 보냈습니다. 조선은 명나라와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임금은 당신들과 적대할 의사가 없습니다. 명나라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왔을 뿐입니다. 후금의 누르하치는 강홍립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조선과는 화친을 원한다. 항복하라. 강홍립은 항복을 선택했습니다. 조선군 1만 명을 살리기 위해 그리고 후금과의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 투항한 것입니다. 소식이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강홍립이 적에게 항복했습니다. 신하들은 분노했습니다. 역적입니다. 그의 일가족을 처형해야 합니다. 하지만 광해군은 침묵했습니다. 강홍립을 처벌하라는 상소가 빗발쳤지만 광해군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홍립의 가족을 보호했습니다. 신하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임금은 역적을 감싸는가? 광해군은 알고 있었습니다. 강홍립이 자신의 명령을 충실히 따른 것임을, 패하지 않을 방법을 찾은 것임을. 항복은 치욕이었지만 조선의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강홍립은 후금에 남아 조선의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그는 후금 진영에서 계속 광해군에게 정보를 보냈습니다. 후금의 내부 상황, 군사력, 정치적 움직임. 광해군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외교 전략을 세웠습니다. 명나라는 달래고 후금은 자극하지 않는다. 심기일전, 굴레를 씹어 소나 말을 묶어둔다는 뜻이었습니다. 양쪽 모두와 관계를 유지하되 어느 한쪽에도 완전히 기울지 않는 중립 외교. 광해군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은 분노했습니다. 이것은 명나라에 대한 배신입니다. 명불론자들은 광해군을 비난했습니다. 의리를 저버리고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서인과 남인, 심지어 일부 북인까지도 광해군의 외교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광해군은 고립되었습니다. 내부에서는 패륜 군주로, 외부에서는 배신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하지만 광해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는 명분이 아니라 조선의 생존을 선택한다. 그 순간 광해군의 눈빛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인정을 바라는 아들도 신하들의 지지를 구하는 왕도 아니었습니다. 조선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역사의 죄인이 되기로 결심한 군주.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광해군은 이제 홀로 서 있었습니다. 사르후 전투 이후 광해군의 외교는 계속되었습니다. 명나라에는 형식적인 충성을 바쳤고 후금에는 적대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줄타기 외교였습니다. 하지만 이 외교는 조정 신하들에게는 배신으로 보였습니다. 명나라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상소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인과 남인은 물론 일부 북인까지도 광해군의 정책에 반대했습니다. 광해군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광해 6년 1614년 마침내 선을 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북파가 인목대비 패모론을 제기한 것입니다. 인목대비도 영모에 연루되었습니다. 더 이상 왕실의 어른으로 모실 수 없습니다.
영창대군 영모 사건 때부터 제기되던 주장이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대북파는 집요했습니다. 왕권을 위협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해군은 거부했습니다. 안 된다. 대비마마는 선왕의 비시라. 하지만 대북파의 압박은 계속되었습니다. 8개월, 1년 상소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정은 패모론으로 들끓었고 정치는 마비되었습니다. 광해군은 지쳐갔습니다. 영창대군의 죽음 이후 광해군은 이미 패륜 군주로 낙인 찍혀 있었습니다. 이제 어머니마저 유폐한다면 역사는 자신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하지만 대북파 없이는 왕권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광해 6년 광해군은 결국 승인했습니다. 인목대비가 서궁에 유폐되었습니다. 창덕궁의 한쪽 구석, 작은 건물에 갇힌 대비, 왕실의 어른이 유폐되는 전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조정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임금이 할 일입니까? 서인과 남인은 공개적으로 광해군을 비난했습니다. 동생을 죽이고 어머니를 가두다니. 이것이 사람이 할 짓입니까? 백성들도 술렁이었습니다. 대동법으로 광해군을 지지했던 백성들조차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무리 왕이라지만 효도는 기본이 아닌가? 광해군을 향한 민심이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광해군은 혼자였습니다. 신하들의 지지도, 백성들의 신뢰도 잃었습니다. 남은 것은 대북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북파는 이미 광해군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이이첨을 비롯한 대북 세력은 광해군의 이름으로 반대파를 숙청하고 권력을 독점했습니다. 광해군은 자신이 만든 괴물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공안정국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조금이라도 반대 의견을 내면 영모로 몰렸습니다. 무고한 신하들이 처형되었습니다. 조정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어느 날 광해군이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라. 나는 듣지 않겠다. 체념이었습니다. 광해군은 더 이상 신하들의 상소를 받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소통이 단절되었습니다. 왕은 고립되었고 조정은 분열되었습니다. 광해 15년 1623년 초 아문이 드리웠습니다. 서궁에 유폐된 인목대비가 밀서를 보냈습니다. 서인 세력에게 전한 편지였습니다. 이 페류나를 몰아내고 나라를 바로 세워달라. 반정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서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능양군, 훗날의 인조를 중심으로 반정 세력이 모였습니다. 이귀, 김유, 이괄, 무신들까지 가담했습니다. 광해군 정권에 불만을 품은 세력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광해군은 알고 있었을까요? 자신의 왕좌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광해군은 이미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20년 가까이 외롭게 싸워왔습니다. 전쟁을 이겼고 개혁을 시도했고 나라를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패류나 폭군, 배신자, 역사가 자신에게 붙인 이름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등을 돌렸고 신하들은 반역을 꿈꿨습니다. 광해군이 지키려 했던 것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광해 15년 3월 12일 밤, 광해군은 창덕궁 침전에서 잠들었습니다. 그날 밤 꿈을 꾸었을까요? 임진왜란 때 백성들과 함께했던 날들을, 대동법을 시행하며 백성들이 환호하던 순간을, 사료후에서 조선군을 살리기 위해 내린 결단을,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함성 소리가 들렸습니다. 반정이다. 궁을 포위하라. 창덕궁이 반정군에게 포위되었습니다. 고위 무신들까지 반정에 가담했습니다. 궁을 지키던 군사들조차 도망쳤습니다. 광해군은 시종의 등에 업혀 도망쳐야 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아버지 선조가 그랬던 것처럼 광해군도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외적이 아니라 자국 신하들에게 쫓기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광해군은 붙잡혔습니다. 반정 세력 앞에 끌려온 광해군. 그들은 죄목을 읊었습니다. 동생을 죽이고 어머니를 유폐하고 명나라를 배신한 죄. 광해군은 왕위에서 쫓겨났습니다. 인목대비가 서궁에서 나왔습니다. 이이청과 이용립의 목을 가져오너라. 복수의 시간이었습니다. 대북판은 모두 처형되었습니다. 광해군을 지지했던 신하들이 죽어갔습니다. 피해 숙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광해군은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왕이었던 남자는 이제 폐주가 되었습니다. 15년간 왕위에 있었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가족도. 유배지에서 광해군은 하늘을 보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조선을 지키려 했고 백성을 살리려 했고 전쟁을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자신을 폭군이라 기록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끝에서 광해군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틀렸던 것일까? 아니면 작은 의문이 스쳤습니다. 역사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든 자신이 선택한 길이 정말 틀린 것이었을까? 시간이 지나면 누군가는 알아줄까? 그 작은 물음이 광해군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인조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반정 세력은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폐륜군주를 몰아내고 정통을 회복했다. 서인들이 조정을 장악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인조 정권이 내세운 명분은 명확했습니다.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회복하겠다. 광해군이 배신했던 명나라와의 관계를 바로잡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친명배금, 명나라를 섬기고 후금을 배척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인조 즉위 직후 조정은 후금의 강경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후금과의 교류를 끊었고 명나라에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우리는 명나라의 신하입니다. 반정의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광해군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후금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조선이 약속을 어겼다. 후금은 조선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광해군 시절 유지되던 암묵적 평화가 깨졌습니다. 국경 지역에서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인조 5년 1627년 후금이 움직였습니다. 3만 대군이 압록강을 넘었습니다. 정묘호란이었습니다. 조선군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후금군은 파죽지세로 평양까지 내려왔습니다. 인조는 강화도로 피난했습니다. 또다시 임금의 피난이었습니다. 선조가 그랬고 광해군이 쫓겨났을 때 그랬듯 이번에는 인조가 도망쳤습니다. 결국 조선은 굴복했습니다. 후금과 형제관계를 맺었습니다. 명나라를 배신하고 후금과 화친한 것입니다. 반정의 명분이었던 명나라에 대한 의리는 불과 4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인조 정권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명나라의 신하다. 겉으로는 후금과 화친했지만 속으로는 명나라를 섬겼습니다. 이중 외교였습니다. 후금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조선이 진심으로 항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나라와 여전히 내통하고 있다는 것을. 후금은 조선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인조 14년 1636년 후금이 국호를 바꿨습니다. 청나라. 스스로를 황제국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에 요구했습니다. 우리를 황제로 인정하고 신하의 예를 갖춰. 인조는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청나라를 황제로 인정할 수 없다. 명분을 지킨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1636년 12월 청태종이 직접 12만 대군을 이끌고 침입했습니다. 병자호란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묘호란과 달랐습니다. 겨울에 침입해
조선이 대비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청나라군은 불과 며칠 만에 한양을 포위했습니다. 인조는 또다시 도망쳤습니다. 이번에는 강화도가 아니었습니다. 강화도로 가는 길이 이미 막혀 있었습니다.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들어갔습니다. 포위당한 왕이었습니다. 한겨울 남한산성 안에서 인조와 신하들은 갇혔습니다. 추위와 굶주림이 엄습했습니다. 구원군은 오지 않았습니다. 청군은 성을 포위한 채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47일간의 항쟁 끝에 조선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인조 15년 1637년 1월 30일 인조는 남한산성에서 내려왔습니다. 삼전도에 단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청나라 태종이 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선의 임금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조가 단 아래 무릎을 꿇었습니다. 3궤 고두례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의식이었습니다. 조선 500년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신하들이 함께 엎드렸습니다. 백성들이 울었습니다. 하늘도 땅도 부끄러운 날이었습니다. 명분을 지키겠다던 인조 정권이 결국 청나라 황제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갔습니다. 수십만 명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조선은 청나라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반정의 명분이었던 명나라에 대한 의리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멀리 제주도 유배지에서 광해군이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인조 15년 광해군은 이미 14년째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삼전도의 소식이 제주도까지 전해졌을까요? 광해군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했던 선택이 틀린 것이었는가? 명나라를 달래고 후금을 자극하지 않았던 실리 외교, 명분보다 생존을 선택했던 그 결정, 그것 때문에 페류나로 낙인 찍혔고 왕위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명분을 내세웠던 인조 정권이 결국 삼전도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광해군이 피하려 했던 전쟁이 일어났고 조선은 더 큰 굴욕을 당했습니다. 역사는 아이러니했습니다. 광해군을 폐위시킨 명분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조는 여전히 왕이었고 광해군은 여전히 패주였습니다. 광해군 일기가 쓰였습니다. 일기라는 이름으로 격화된 기록, 실록도 아니었습니다. 역사는 광해군을 군으로 불렀습니다. 왕도 아니고 종도 아닌 이름, 페류나, 폭군, 흉군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렇게 역사가 다시 쓰였습니다. 하지만 광해군 일기에는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중초본이 남아있는 실록이었습니다. 수정 전 원본과 수정 후 완성본이 모두 남아있었습니다. 무수히 지워지고 고쳐진 흔적들, 승자들이 어떻게 역사를 왜곡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진실이 숨겨졌고 거짓이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흔적은 남았습니다. 언젠가 누군가는 알아볼 것입니다. 광해군이 정말로 폭군이었는지 아니면 시대를 앞서간 현실주의자였는지. 역사의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광해군은 인조 19년 1641년 67세의 나이로 제주도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왕위에 있었던 시간은 15년, 유배지에서 보낸 시간은 19년이었습니다. 왕이었던 시간보다 유배인으로 살았던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제주도 유배지의 집은 가시덤불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채 광해군은 홀로 남았습니다. 왕비와 자식들마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권력도 가족도 명예도 모두 잃은 채 홀로 죽어간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광해군이 죽은 후에도 조선의 현실은 그의 예견을 증명했습니다. 삼전도의 굴욕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청나라는 계속해서 조선을 압박했고 조선은 속국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명분을 외쳤던 인조 정권이
결국 맞이한 현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묻습니다. 광해군이 왕위에서 쫓겨나지 않았다면 조선의 역사는 달라졌을까요? 삼전도의 굴욕은 피할 수 있었을까요? 명분과 실리, 도덕과 생존. 당신이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광해군처럼 역사의 죄인이 되더라도 나라를 지키는 길을 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명분을 지키다 나라를 위기에 빠뜨릴 것입니까? 당신이 조선 왕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했을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재미있는 반전 역사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